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14년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올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여야는 법안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로 연기해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찬반 논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당연한 명제를 법으로 만드는 일이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국회가 부디 이번만큼은 보다 진전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국민의힘이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는 박정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가상화폐 급등락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런 정확한 명칭 대신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이런 좀 간접
종합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네. 결국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유보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따르면 네. 그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에 입법 추진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뭐 의중은 드러난 상황이고 이제 그 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뭐 비교적 전반적으로는 당 안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재명 후보는 저번에 이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우려를 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은 일률적으로 가면 형량을 일률적으로 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적극 찬성 입장이고요.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제정하려거든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지금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 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 공론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이제 차별금지법 이 관련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서 네. 여당에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박원주 정책회의장이 지난 8일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에 따라 만들어진 이제 행사가 오늘 토론회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양측 패널이 모두 참석해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뜻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앞에 있다는 점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신경을 쓰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다소 좀 뭐랄까요,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뭐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그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네. 반대가 굉장히 강하다. 아마 이 점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눈길을 마주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정의당은 그동안에 뭐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적극적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앞 농성에 들어갔어요. 네, 정의당은 오늘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앞으로 2주간 이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차별과 배제는 많은 이들을 삶의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면서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알고도 외면하는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참석해서 국회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뭉개려 한다면서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장 앞에서 국방부 특검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고 이해람 군군 중사의 유족들과 만났다고요? 네, 그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이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참석하기 위해서 좀 아까 전해드린 대로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던 중에 성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이 이해람 중사, 그러니까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 이른바 군군 이중사 사건의 이 이해람 중사의 부친을 만났는데요. 이 중사의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이 기념식장 앞에서 오늘 아침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이제 이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의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그래서 특검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봐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을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면서 잘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잘 살펴보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국방부 검찰단 그다음에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네.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중사는 올해 3월에 이제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보고를 했지만 뭐 동료 그리고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근데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총 25명을 입건하긴 했는데 이 가운데 15명만 기소를 했고 네. 특히 이제 초동 수사 담당자들 뭐 공군 법무실장이라든지 네. 이런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 무혐의 처분만 했는데요.
그 문 대통령이 어쨌든 특검 요구에 대해서 유족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만큼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의 좀 유족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지 뭐 청와대나 이제 아니면 뭐 민주당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건 초기부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연 청와대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저 화제를 바꿔보죠. 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 또 뭐 선대위를 어떤 혁신하는 작업 여기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지금 당을 재편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무직 당직자 전원이 사표를 낸 데 이어서 오늘 민주당이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 역시 재선의 강훈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네. 둘 모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협의를 해서 이같이 당시 인선을 했다고 오늘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고 송 대표는 이제 어젯밤 최고위원들과도 인선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총사퇴했던 정무직 당직자들 가운데 오늘 새로 인사가 난 이 2명을 제외하고 다른 자리, 뭐 정책위 의장 등의 다른 그 당직 인사들은 일단은 유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하고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도 지금 선대위 직책을 내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정무직 당직자 총사퇴와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선대위, 그러니까 당 조직이 아니라 선거 캠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 그리고 상임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이 오늘 전격 사퇴하겠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른바 하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세 명을 대표해서 이제 조정식 의원이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와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내려놓겠다면서 그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선대위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어떤 형태의 선대위를 기존에 이미 선대위가 있었던 걸 지금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른바 별동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당 조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 전체 조직 그리고 인사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입법 사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가 직접 그 지휘봉을 쥐고 당을 지휘하겠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 사무총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앉혔다는 것은 뭐 과거처럼 선대위는 크게 끓여놓고 이것을 좀 이른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른바 별동대 이런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른바 광흥팀이라고 불렸던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당 조직 자체를 이제 본대 자체를 후보의 지시에 따라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식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6개 선대본부 체제를 뭐 6개, 7개 정도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밑그림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머리 색깔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백발이었는데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그 흰 머리, 이른바 그 은발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그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흑발로 염색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 염색을 한 거냐 이렇게 선대위에 취재를 해보니까 예. 어제 저녁에 그 짙은 회색, 이런 다크 그레이라고 하는 색깔로 염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좀 전면적인 쇄신 작업을 지금 당과 선대위에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후보 본인도 뭔가 좀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금 혼자 호남을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이제 김혜경 씨가 호남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앞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 홍정훈 군이 지난달 6일에 현장 실습을 나간 요트에서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제 이 홍군의 49제가 전남 여수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김혜경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참석을 하고 이어서는 이제 광주 소아자매원에서
해서 고 조비오 신부를 기리는 행사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공개 일정으로 호남 일대를 그냥 다닌 걸로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만 알려졌고요. 네. 내일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 이른바 메타버스, 외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그 현장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이 일정을 후보와 함께 3박 4일간 소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 때 김종숙 여사가 유쾌한 정숙실에서 호남 가가지고 뭐 호남 주민분들을 뭐 등 떼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의 배우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공개적인 행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언제쯤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까? 네, 뭐 공개석상에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윤 후보 측에서는 뭐 아직 특별하게 계획된 게 없다. 뭐 적당한 시점이나 계기가 되면 활동을 개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이제 그 김건희 씨 본인을 겨냥한 좀 사법 사건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 다만 이달 말에 국민의힘에서 뭐 가칭이긴 하지만 뭐 배우자 포럼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킬 거라는 지금 그 관측이 있는데 아마 요 출범을 계기로 뭐 공개 활동을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것과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경희 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게 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그 관계는 사실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 부인이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뭐 저쪽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부인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최근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2018년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네. 이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과거 일을 다시 소환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 그 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그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 수행부서를 둔 걸로 확인됐다면서 이 공권력을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박원순 시장 그 배우자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때 또 국민의힘 측이 공격을 했던 게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때 업무 추진비 사용했던 거, 그 집행 내용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수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그 무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라는 국민의힘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사실 박 의원이 그 후보 부인의 무슨 그 공무원 비서 요것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을 겨냥해서도 이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 이거는 업무 추진비는 현금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박 의원은 경력금이 아니라 급여 성격으로 누군가에게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매월 20일을 전후해서 150만 원씩 동일한 액수가 출금됐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이 오늘 오후에 해명 자료를 냈는데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 수행직원 격려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직원이 아닌 소속 상근 직원 중 현장 근무자인 운전원 등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도 좀 알아보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뭐 맡게 되는 건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만찬 이후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선대위 인선안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발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뭐 상황이 너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있어서 예. 뭐 그 사실 이 뉴스를 전하기가 사실 겁이 날 정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일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대위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리고 조직총괄본부장의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의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총괄특본단장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이 당연직으로 권성동 당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고요. 좀 특이하게 홍보미디어본부장의 경우엔 이준석 당대표가 겸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라는 조직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김미애 의원 전 비대위원이었던 이 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대변인단과 공보단 등 이 공보란 인선도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이 더 지체되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사실 그 관심의 초점이 계속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윤 후보에게 회의 후에 기자들이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윤 후보는 김종인 박사 관련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네. 앞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윤 후보는 이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다, 1분 1초를 아껴서 뛰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인선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 전 위원장이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 정치권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 좀 놀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어제 만찬회동으로 일단 어제 만찬회동에서 양측이 뭐 직접적인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없었습니다만 사실 만찬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한 걸로 알려졌고 네. 끝나고 나서는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뭐 밖에서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좀 대화의 전기는 마련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거의 폭탄 발언급의 뭐 오늘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접을 떨어놨더라. 윤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판을 하면서 그 오늘로서 끝을 내면 잘 됐다. 또 그 밖에서 돕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네. 그 전날 윤 후보와의 만찬회동 내용이 뭐였냐고 묻자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 내 입장을 얘기했고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비난인데 나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입장을 못 박은 것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비워뒀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이제 오늘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이제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열어놓고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인터뷰에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오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10시 반쯤에 시작해서 한 11시 정도에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때는 뭐 기다리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네. 없이 가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김종인 전 위원장 반응을 전해 듣고 뭐 윤 후보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은 걸로 그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 좀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게 후보를 향한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총괄선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뭐 수순 밟기에 들어간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해석이 좀 분분하긴 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앞뒤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는 후보를 겨냥해서 좀 뼈 있는 말을 왜 한 이런 걸로 상황 만들었느냐? 예, 그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왜냐하면 지금 결국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지 못한 게 윤 후보의 선택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 결정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경고를 의회적으로 보낸 게 아니냐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된 이후로 이런 시나리오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불발된 것이 상당히 의외의 상황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한 다음에 어쨌든 선대위 구성을 포함해 모든 선거 진행은 후보의 무한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후보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대표로서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냥 그 후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을 수도 있었을 네. 텐데 그 이후에 누구보다 윤 후보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선거는 본인의 무한 책임이다. 때문에 본인이 어떤 권한을 행사했을 때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뒤집으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의견이 안 맞아서 그 영입을 못한 거는 뭐 말하자면 후보가 선택을 한 것이니까 뭐 나는 따르겠지만 당대표지만 따르겠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도 후보 당신이 져라. 이 얘기는 나중에 선거 국면이 좀 불리하게 됐거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뭐 그런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여기에 대한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어요. 네, 그 당 대변인단에 속한 인사들이 정말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SNS 등을 통해서 지금 그 선대위 지도부를 좀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임승호 대변인이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뭐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가 하면 오늘은 신인규 당 상근 부대변인도 발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과연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당장 뒷줄만 보고 게임 다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그 원래는 이제 오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설득한다.
후보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만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진 않고 좀 더 많은 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해서 다음 주 초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좀 이 상황을 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둔 상태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 없다 이러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김 전 위원장 합류는 물 건너가는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 때부터 홀로 대변인이 되셔서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예. 선대위 대변인으로 또 임명되셨어요. 일단 굉장히 예.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깨가. 예. 먼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있는 많은 국민분들의 목소리들도 또 가감없이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은 선거 기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이 불러주시는 시사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꼭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예.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러 의견도 좀 경청을 하고 있고 네. 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 구성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인선들도 발표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님의 참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앞서 뉴스화 시간에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김 전 위원장 마음은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발언의 수위가 오늘도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간 거다 이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만찬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만찬 자리를 가지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저도 이제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상황들을 좀 듣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의견들을 충분하게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뉴스 보도되고 그 라디오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조금 앞서 들었는데요. 이 보도됐던 내용들의 활자를 두고 보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이었겠지만 기자님들이 물었던 질문들이 이 익명을 기반으로 나왔던 해당 보도에 대해서 묻는 내용들이었고 그 익명을 기반으로 됐던 보도들이 사실관계와는 조금 다르게 김종인 위원장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 보도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일 뿐 전체적인 윤석열 후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선거대책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만찬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또 김종인 위원장을 상고초리라고 하는 표현 그 전에 또 두 명이 또 찾아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니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발언은 달라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측면 그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기자분들 앞에 서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큰 틀의 내용들은 다르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예. 위원장이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김 전 위원장은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어제 백브리핑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네. 오늘 이제 보도가 됐던 발언이죠. 예. 예,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아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됐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밖에서 돕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에 확인을 조금 해봤는데요. 네.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라는 건 지금도 돕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책이나 구성을 맞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의 일부 조직을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하나를 찾으라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의 위원장을 후보가 직접 맡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당의 상설 기구화시킨 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고 네. 이 부분의 조언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뜻으로 이 약동위원회 위원장을 후보가 직접 맡게 된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가치와 철학의 공유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안 돕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와 방식이든지 간에 돕고 있는 것이고 이걸 국회에서 해석하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예. 그동안에 윤 후보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굉장히 윤 후보한테 기대를 표시했고 당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예. 지원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못 모시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돕는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면은 당 밖에서 나는 이거 도울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해당 보도가 나왔던 내용을 나온 뒤에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뒤에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점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 말씀 예. 들어보니까요. 시간이 흘러서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정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통합의 과정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김한길 전 대표의 참여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참여를 비롯한 많은 일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사실 확인 하나 좀 해주십시오. 하도 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마 예. 저희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안 된다 이겁니까? 일단은 어제 있었던 만찬 자리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내용이 나왔는지는 확인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한 1년 정도 비상대책위원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본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삼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비토하거나
하는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선거대책위원회를 처음 시작부터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언제까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물론 설득하는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예. 언제까지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6명의 본부장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임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1분 1초의 시간도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활동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와 동시에 밖에 있는 새로운 분들에 대한 영입,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참여를 후보가 직접 언급하고 권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뭐 날짜를 특정해서 딱 박아놓거나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순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 3124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해 선대위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완성형으로 오래 있어왔던 사람들을 모아 참여시킨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대변할까요? 아니면 완성형으로 살았던 자신들을 대변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일종의 이제 당 안에서도 나오는 우려를 같이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선대위가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 삼김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의견도 경청하고 있고 네. 또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확정적으로 완성지어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신 것처럼 국민들께 새로운 기대감과 또 새로운 신선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참신한 인물들도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저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좋아하는 그 단어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저는 조화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경륜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국민들께 보다 신선한 미래를 또 같이 함께 그릴 수 있는 분들도 선거대책위원회에 계속 모시면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후보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호남을 찾는 등 조금 최근 들어가지고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전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이면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도 막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선대위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캠페인이라든지 또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라든지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활동 같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좀 갖춰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후보께서도 직접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역할 또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국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논의는 하실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예. 그럼 대략 언제쯤인지도 얘기가 안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막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선거일이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머지않아서 국민들과
함께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갖춰 나갈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모습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저도 뭐 주변에서 듣곤 하는데요. 네. 근데 그 가상화폐가 그 뭐라 할까요? 가격들이 뭐 이게 다 뭐 너무 많은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급등락을 막 반복하고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암호화폐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쓰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KBS도 자문을 거쳐서 가상화폐로 일단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가상화폐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면서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현재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NFT라 그러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든가 디파이 그리고 탈중앙 금융호 이런 쪽에서 이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까지 가상화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워낙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돈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발행량이 어느 정도 통제되거나 좀 한정되어 있는 가상화폐가 좀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들이 지금까지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가상화폐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암초에 좀 부딪힌 셈입니다. 가상화폐가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일종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시장이 정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당장 가상화폐는 말이 화폐지만 이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중적 투자 수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개발은 하고 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일 때는 기회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제 점점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가상화폐의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떨어지는 어떤 대체 수단이 될 것이냐 이런 처음 겪는 현상에 가격이 지금 현재 요동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더 이상 채굴도 안 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쪽으로 몰려갔는데 네네. 금리 올리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또 그 돈이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가상화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일단 오늘 기준금리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네. 가상화폐 자산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아마 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 전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사실 우리 한국은행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을 경제학 분석을 현재 기존의 것을 100%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의 경제학 툴로 조금 보자면 어쨌든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냐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 인상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잡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금리를 예를 들어서 대폭 올리는 순간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경우에 중앙은행과의 어떤 줄다리기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요동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뭐 주요 선진국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인도가 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네. 가상화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먼저 규제를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8일에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일 이틀 전이죠. 민간 암호화폐 금지 그리고 정부의 공식 디지털 화폐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이 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인도가 정말 중요한 시장인 게 가상화폐 이 큰손이거든요. 인도 인구 13억 8천 명 가운데 최대 1억 명 정도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할 정도니까 엄청난 네. 숫자의 인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시행할 예정이죠. 근데 미국이 사실 더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것이냐. 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여기다가 세금 신고 의무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상화폐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좀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란 큰 특징인데 이제 거래 내역을 미국의 국세청에다가 보고하라니까 미국의 네. 국세청이 또 보통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좀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약간 발끈하는 모양새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 보고 조항이 가상화폐에는 재난과 같은 수단이라면서 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비자금 같은 거 숨겨놓는 수단이거나 범죄 네. 수익금 숨겨놓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사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불가능해진다. 네. 상당히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서도 쭉 설명해 주셨지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치외법권처럼 이게 어떤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힘겨루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이게- 일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럽 역사를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사실 중국은 이 처음에 지폐가 도입됐을 때 중앙에서 정부가 도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유럽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지폐가 등장했던 나라 놀랍게도 스웨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360년 정도 전인데요. 네. 그때 이 스웨덴에서 통화가 좀 특별했는데 구리로 만든 일종의 동전을 썼는데 말이 동전이지 예. 무게가 이 스웨덴 달러만 돼도 20kg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가 좀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폐가 가장 먼저 생겼던 아주 웃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이 구리가 너무 무거워서 거래를 잘 못하니까 은행에다가 구리를 맡겨놓고 이 구리 동전을 맡겨놓은 이 보관증을 받았는데 이게 일종의 지폐로 쓰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가치를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발권력, 지폐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예. 이걸 계속 국유화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사실은 금 보관증으로 시작하면서 지폐가 탄생했는데 영국 정부와 그다음에 이 보관증을 발행한 이 금세공업자의 싸움, 스웨덴도 중앙정부와 또 이런 어떤 구리 보관증을 발행한 민간은행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정부가 이 지폐 발행 권한을 정부로 돌리려는 노력 속에서 사실은 지폐가 일종의 중앙화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럽 화폐의 역사로 볼 때 지금 현재 지폐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완전히 승리했지만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의 특수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됐는데 아직도 돈만 종이를 쓴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어떻게 당연하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게 분명한데요. 다만 지금도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과연 이걸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쪽에서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일종의 가상화폐와 정부가 만드는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간의 전쟁도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종의 가상화폐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앙은행과 중앙정부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 간의 또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탈중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이 네.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커질 것이냐 아니면 축소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나 네. 이더리움 이런 화폐들이 막 가격도 높고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상화폐가 나오면 이 네. 기존의 가상화폐는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거든요. 이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드러켄 밀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MIT 공대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야후와 구글의 사례처럼 이 과거에 야후가 먼저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구글이 나중에 시장을 지배한 것처럼 미래에는 지금의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새로운 기술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이더리움 같은 옛날에 개발됐기 때문에 1초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차례나 한 15차례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불편하고 느린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인 가상화폐가 등장을 해서 이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다만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표가 이미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그래도 예외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가상화폐가 다른 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게 드러켄 밀러의 주장인데요. 어쨌든 혁신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으로 위협받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런 투자에 올라탄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의 추이를 좀 더 잘 살펴야 된다는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는 거죠. 참 생각할 게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가상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상화폐는 이 채굴에 엄청난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앙에서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파괴하고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기상 이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시장 때문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채굴 비용이 올라가면 그게 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처럼 이 세계 각국이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전 그 제품을 쓸 수 없는 그런 가구들에게 전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전력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의 주요 채굴지였는데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규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또 역시 뒤따를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같은 저명한 투자자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옹호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보면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한 3%에서 한 5%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 중에서 자기 자산의 한 50%, 100% 또는 200%, 즉 돈을 빌려서까지 하는 분들, 레버리지를 하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가상화폐의 가장 큰 옹호자조차도 한 3에서 5%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네.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사회로 많은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 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